요까지가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다음이 이제 서포트 벡터 이론인데 책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몇 페이지죠? 218페이지인데 218페이지인데 이제 그 초보자는 좀 넘어가셔도 이제 그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 두 번째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독자는 이 절을 건너뛰고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안에 설명이 상당히 수학적이고 제법 복잡해요. 근데 컨셉들만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컨셉들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론은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게 그 두 개 여기 그 서포트 벡터 요거랑 요 두 개의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요것보다 크면은 요것보다 크면은 1, 요것보다 작으면 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그 원하는 게 맞아. 요거는 그 반대쪽이야라고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라인보다 크거나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요 가운데선 죄송합니다. 요 가운데선 그리고 요거는 힌지 로스를 하기 위한 그런 거죠. 자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마진 그 소프트 벡터 머신 컨셉이 뭐라 그랬죠? 요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를 가능하면 넓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넓게 만드는 그 라인을 찾는 건데 요 그림 책에 나오면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걸 보시면은 1차항 요 W가 있어요. W하고 X가 이제 내적이 되죠. 다시 말해 그냥 1차원이라면 곱해집니다. 자 이게 곱해지니까 요 W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 자 여기 기울기가 1인 놈이 있어요. 그게 값이 이제 1이 될 때는 요 위치예요. 요 도로하고 기울기가 W가 0.5일 때예요. 도로가 얼마나 넓어졌죠? 요만큼 2배만큼 넓어졌죠. 다시 말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은 뭐냐면은 미니마이즈 하는 거야. 뭐냐면 요 W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야. 이 제곱 여기 다 단 거는 뭐 어차피 제곱이 작아지면 W도 작아지니까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 그 제약 조건은 이거야. 이게 왜 제약 조건이 왜 이게 나왔죠? 뭐냐면 사실 이건데 WX 플러스 B가 이제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0보다 큰데 여기 1이 들어온 건 힌지로스가 1로 이제 하는 거니까 1이 들어온 건데 이 앞에 T가 붙었어요. T가 붙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양이 플러스가 이제 정상이라면 T가 1이 되고 그게 1보다 큰 거고 만약에 반대쪽 그 마이너스 1쪽이라면은 T가 마이너스 실제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어차피 요게 마이너스 1 이하일 거고 곱해지면은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요 T를 붙이는 이유는 수식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하드마진을 위한 이제 그런 거고요. 하드마진을 위한 거고. 하드마진은 이제 무조건 모든 그 샘플이 다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드마진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놈이 있을 때 그때 몇 개나 여유를 줄래? 그 슬랙 변수. 이걸 슬랙 변수라 그러는데 슬랙 변수를 좀 줘서 요 정도 여유를 요 정도 값만 완전히 1이 아니라 요만큼 여유 있는 만큼은 좀 이제 그래도 좀 봐줄게 하는 이 형태로 미니마이저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W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다.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5.4절 서포트 벡터 머신 이론에서 이제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면서 이제 무슨 얘기 거기 나오는 용어가 이제 일단 LP를 얘기하고 있어요. LP가 뭐 LP판인가요? LP판? 뭐 노래 듣는 LP판인가? 여기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러면 이 용어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뭐라고 해석할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LP. 리니어는 선형. 두 번째 프로그래밍이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프로그램 짜고 뭐 그런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프로그램을 번역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사실 요렇게 해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할 때 그 프로그래밍하고 거의 같은데, 프로그래밍을 여기 계획법이라 그래요. 선형 계획법. 선형 계획법, LP 선형 계획법에 뭐 하는 거냐면은 이런 제약들, 이런 그 제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값을 최소로 하든지 최대로 하든지, 최소하든지 최대로 하는 그런 걸 이제 선형계획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실은 선형계획법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고무 갖고 오리도 생산하 그 고무 오리도 생산하고 고무 풍선도 생산을 한다. 근데 우리 그 고무 원료량은 100인데 오리를 만들 때는 원료가 2개 쓰이고, 그다음에 저기 그 고무 풍선을 만들 때 하나가 쓰여. 근데 오리를 하면은 이익이 얼마나고, 그다음에 뭐 풍선을 만들면 이익이 얼마나. 그러면 그런 제약 갖고 최대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선형 제약 조건이 있죠. 원료에 대한 제약 조건, 그다음에 그 비용이나 뭐 그 이익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최대화하는 거죠. 그걸 계획을 하는 거죠. 그걸 선형계획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LP라고 부르는 거죠. LP,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러면 그걸 하나 더 넘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선형적 제약이 아니고 이게 변수들이 선형이 아니면 뭐죠? 제곱일 경우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QP가 되겠죠.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그 2차 계획법 뭐 그렇게 될 거고, 비선형 계획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2차, 3차 뭐 또는 익스포넨셜 제약이 막 들어가서 일반적인 제약이 들어갔을 때 넌 리니어 프로그래밍 계획법, 그 비선형 계획인데,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말로 들어가서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이제 뭐라고 번역해야 될 거냐, 요걸 보면서 이제 프로그램 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짠다, 계획을 짠다. 말이 잘 맞아요.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건 컴퓨터가 이렇게 이래라 저렇게 이래라 계획을 짜는 거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걸 계획이라고 번역해도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보통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그걸 번역을 한국말로 잘 안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LP 그랬을 때 이 P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그 계획이다. 그 LP나 QP나 NL 너닝이어 프로그래밍이나 다 이제 뭔가 최대 최소를 위한 이제 그런 계획법이거든요. 계획.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익을 최대로 만들래, 뭘 최대로 만들래 하는 이런 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당연히 많이 연구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계획을 잘 짜야 이제 회사가 이제 이익도 많이 내고 뭐 할 테니까, 그런 그런 계획을 많이 짜죠. 물론 거기에 또 함정이 하나 숨어 있는 게 있긴 한데, 뭐냐면은 생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쉬운데, 생산하는 게 팔려야 실제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해서 이제 막 생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했어. 근데 한쪽만 많이 팔려. 남은 건 다 재고가 나면 이제 뭐 좀 골치 아프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말을 괜히 꺼냈네. 어쨌든 선형계획법이라는 건 최대 최소화 만드는 그런 거다라는 거, 그 선형적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근데 여기 SVM 커널을 써서 매핑을 할 때는 이게 비선형 그 계획법을 해야 돼요. 비선형 계획법이 들어가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형태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쌍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대 문제는 사실 선형, 비선형 다 상관없는데, 223페이지에 보시면은 223페이지에 이제 그 쌍대 문제라고, 우리말로 쌍대 문제고 영어로 듀얼 프로그램인데, 쌍대 문제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것도 좀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듀얼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이걸 뒤에 먼저 갔다 오죠.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뭐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과 그 쌍대 문제에 대한 듀얼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지금 요게 문제로 나온 거는 이거예요. 문제로 나온 건, 자, 요런 제약 조건이 여기 있어요. x1하고 x2가 더한값이 5보다 작고 3배 3x1 플러스 2x2가 이제 뭐 작고 x1, x2는 다 0보다 크고, 그 상태에서 요 z,
요게 뭐 아까 사례로 보자면 요게 이익이든 아니면 생산 개수든 뭐 그런 게 되겠죠. 요 값을 맥스 최대화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죠. 그림 그리고. 근데 요걸 풀지, 요거가 쉬우면 요걸 풀면 되는데 요게 안 쉬우면은 이거를 문제를 바꿔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를 바꿔보면은 지금 요 제약 조건은 이제 놔두고 요 두 개 위에 뒤에 제약 조건에 여기다가 y1을 곱하고 여기에 y2를 곱합니다. 그럼 요쪽에도 뭐 y1을 곱해줘야 되겠죠. y1, y2도 0보다 크고 y2. 그럼 요쪽은 뭐냐 하면은 요게 나올 거예요. 5y1이 되고 12y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요쪽은 뭐가 될 거냐면 요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x1에 그 y1이 붙은 거고, 그 다음 여기는 3y1 x1이 되니까 x1에는 y1 3y 그 x1 앞에는 여기 나온 y1하고 여기 이제 여기 3y2가 될 거예요. 이건. 그다음 얘는 여기는 1이니까 y1하고 2y1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다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얘가 12보다 크고 얘가 9보다 크면은 이게 다 양수니까 얘는 12x1 플러스 9x2보다 클 거예요. 그렇죠? 요 값이 이제 요거보다 크고 요 값이 요거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요 중간 걸 빼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작거나 같다가 되죠. 요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요 문제를 풀기가 싫어요. 어려워. 그럼 요 문제를 풀면 어떨까? 요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 얘의 최대값이에요. 가장 큰 값. 근데 그놈은 얘에 의해서 제한이 돼요. 얘에 의해 제한돼. 다시 말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은 얘는 적어도 그보다 커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요 문제를 프리미어 프로블럼이라 그러고 얘를 듀얼 프로블럼이라 그래요. 요게 풀기 쉬우면 요거 푸는데 아니 요게 푸는 게 쉬워라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실제 보세요. 그러면 예제를 실사례 예제를 한번 보시면 요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랑 얘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같아지면은 딱 얘의 이제 미니멈이 얘의 맥시멈이 될 거고 달라지면은 요 사이에 갭은 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요 문제가 풀 수 어렵다면은 적어도 얘는 절대로 얘 못 넘어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이건 1차원에서 설명드린 건데 2차원은 이제 그 좀 복잡합니다. 좀 더 복잡해서 이제 책에 부록으로 나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부록으로 이제 저기 887페이지 어펜딕스 C 887페이지 SVM의 쌍대 문제에서 얘가 이제 편미분이니 뭐니 막 해서 4페이지에 걸쳐서 3페이지밖에 안 되네. 그래도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비선형의 이제 쌍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결국은 어떤 맥시마이즈 개념을 좀 정리하자면은 어떤 문제, 맥시마이즈 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놈을 풀기가 어려울 때 걔를 그 듀얼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놈의 미니마이즈 값을 이제 구해서 그 한계를 찾아보자는 거고 또는 거꾸로 어떤 것에 이제 그 미니마이즈 보통은 이제 로스 펑션은 미니마이즈를 구하는 건데 미니마이즈가 있으면 요거의 쌍대 문제에서 얘의 최대값이 적어도 최대값보다 얘는 커라는 이제 그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비선형일 때 그 컨셉을 보면은 요런 그 듀얼리티 프로그램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리멀 원래 문제가 있고 아이고 커널 트릭으로 가버렸네. 원래 문제가 있고 그거에 이제 듀얼 프로그램을 하면 얘의 최소값은 얘의 최대값보다는 커. 그래서 그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듀얼리티 갭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딱 그게 없으면은 얘의 최소값 구하는 게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랑 같아 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만 좀 비선형일 때의 느낌, 감을 이제 좀 하면은, 거기 이제 라그랑지안을 하는데, 비선형 제약 조건은 여기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직선이 아니고, 요거 그냥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 심플한 경우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뭐 F로 해서 좀 복잡하게 썼는데 그냥 원이라고 생각해 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 뭐 그런 형태 원. 근데 제약 조건이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런 제약 조건. 제약 조건. 그럼 요 아래 요런 제약 조건, 비선형 제약 조건 상에서 그 얘의 최대값은 뭐니? 그러면 이 원을 반지름을 키워나가다가 이 선하고 딱 맨 처음 만나는 경우, 최소값이라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만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뭐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 제너럴화 된 건데 원인데 뭐 요 그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b 뭐 이런 형태의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얘 원이 이제 결국 딱 접하는 순간이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는 형태가 될 거고 접점을 찾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요 뒤에 이 비선형 이제 쌍대 문제에 해당되는 라그랑지안을 써서 이제 변형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펜딕스 C를 좀 찬찬히 하루 정도 걸쳐서 좀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얻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 이제 요 커널 트릭이 문제인데 이 쌍대 문제는 그러니까 미니멀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나 이제 최대 최소 할 때 약간 돌려서 문제를 변형시켜서 좀 쉬운 문제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고 문제를 변형시켰더니 비선형에서 변형시켰더니 계산이 그래도 복잡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했더니 커널 트릭을 쓰면은 그래도 계산이 좀 나아져.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데 많이 나아지는 이유가 이제 매핑 함수에 대한 계산이 불필요하다는 건데 한번 좀 뒤에가 여기 설명을 좀 하고 가서 커널 트릭에 대한 걸 한번 잠시 보자면은 자 아까 말씀드리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비선형 듀얼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듀얼 프로블럼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변형을 시켜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찾아서 한다 그랬죠.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아까 폴리노미얼을 할 때도 얘를 매핑 시킨 거잖아요. 제곱시킨 걸로 이제 매핑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선을 찾을 수 있게 한 거고 매핑이 사실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이거는 매핑 함수를 제곱으로 한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 어떨까요? 한 칸 짝홀 이런 거는 이제 요 함수를 쓰면은 이제 짝홀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니까 이것도 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거는 어떤가요? 요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요런 형태로 해서 매핑을 시키면은 이제 요쪽에 대해서 요 사이에 선을 이제 나누는 서포트 벡터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일반화해서 열심히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해서 했는데 그걸 복잡하게 이제 나타낸 게 아니죠. 이게 가장 심플하게 나타낸 거겠죠. 근데 심플하게 나타나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 H 함수 여기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이제 요 H는 뭐죠? H는 우리가 H 함수가 0인가요? 1인가? 0보다 크면은 1이라 그러고 작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 그러고 하는 거죠. 그 H 함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은 파이는 뭐죠? 매핑 함수예요. 매핑 함수. 이렇게 매핑 함수가 이제 하는 그래서 원래 이 H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원래 데이터를 매핑 함수에 집어넣고 걔를 이제 뭐죠? 트랜스포즈에서 뭐 쉽게는 곱하기라고 생각해 보죠. 곱한 걸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럼 수식이 뭐냐면 매핑 함수의
매핑 함수 계산하는 거 하나, 두 번 있고 그걸 또 곱한 값을 또 구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요 부분을 이 커널이란 걸로 하나로 대체해 버렸어요. 얘를. 어차피 얘를 이제 얘 값을 판정하는 거면은 요걸 한꺼번에 판정해도 되지 않겠냐. 한꺼번에 판정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게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계산이 매핑 한 번 곱하기 해야 되는 거 그냥 한 번만 되는 거죠. 그 다음 B값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제 한 번에 커널 펑션이란 걸로 한 번에 계산되고 그 계산이 엄청 줄어들어요. 비선형일 때. 그래서 이런 커널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커널 계산을 할 때 있는 거, 리니어 할 때는 이제 그냥 곱한 거고, 폴리노미얼은 이제 뭐 제곱한 거, 여기 D가 붙죠. 제곱, 세제곱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가우시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가우시안은 이런 형태가 이제 요 커널 함수가 돼서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값을 계산해서 판별하면 된다라는 형태로 해서 나온 그 긴 설명들이 나온 게 225 뭐 한 몇 페이지가 되나요? 218부터 이제 228까지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기억하실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실 거는 듀얼 프로그래밍 컨셉이 뭐 그런 거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그랬어. 그 다음에 런리니어 같은 거 좀 빨리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커널 트릭을 썼어. 수학자들이 열심히 잘 계산해줬어. 그게 소프트맥터 머신 안에 들어가 있어. 라는 형태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수학적 증명 같은 거는 한번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소스를 이제 한번 저기 그 5장에 있는 소스를 한 번만 다시 지난번 본 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5장 컴퓨터에서 직접 하시는 분이 있고 클라우드에서 하시는 분도 있죠. 그걸 한번 다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차근차근 읽어야 결국은 이제 손에 익으니까요. 한번 다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들 좀 표시하고 어떤 데이터 모양이 이해가 안 되면 프린트를 해보라 그랬죠. 프린트하면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정도 이해해둬야 나중에 카피에다가 쓰실 수도 있으니까요. 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버전 체크하는 거나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그래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레이블, X축, Y축 정하고,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뭐 올렸는데, 아이리스 데이터 전체 중에 인풋을 이제 컬럼 2하고 3만 했죠. 아이리스가 이제 세팔 페탈이죠. 세팔 꽃받침이 먼저 나오고 꽃잎이 나오는데 0, 1이 꽃받침의 길이 넓이고 2, 3이 꽃잎의 길이 넓이 그거 같고 Y는 이제 여기 타겟을 냈는데 이제 여기 타겟을 해놓고 세토사 5와 버지컬러에서 세토사하고 버지컬러만 이제 체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요것만 해서 이제 하고 소프트팩터 머신을 그냥 리니어로 해서 나눠본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적용하는 방법이 쉽죠. 여기 보시면은 SVM이 아니고 소프트팩터 머신이 아니고 C나 R이라 그랬죠. 실제 클래스는 C는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뭐죠 여기 두 개 세토산지 버지컬런지를 이제 보는 거고 여기 나왔을 때 책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아까 가장 넓게 만드는 거다. 가장 넓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케일링 할 때랑 안 할 때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코드고요. 이제 그 다음 아웃라이어가 이제 있을 때 요거는 못 하는 거고 요거는 있으면은 여기 요 아웃라이어를 신경 쓰면은 길이 좁아진다 하는 거고 실제 코드는 사실 첫 번째 코드 여기 5장의 첫 번째 코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요거 앞까지는 책에 있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이제 공부한 지도 벌써 2달이 돼 갖고 있으니까 요런 건 다 기억하시죠? 넘파이 데이터셋 가져오는 거, 이 파이프라인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파이프라인은 언제 쓰죠? 여기 이제 쓰인 예가 있는데 꼭
그 거쳐야 되는 순서대로 거쳐야 되는 게 있을 때는 파이프라인에 해서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한 번에 호출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한꺼번에 해서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스케일에 이제 민감하다 그랬으니까 스케일러는 항상 써야 되면은 그냥 여기 스케일러로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은 리니어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해서 이제 하는데 로스를 힌지로 잡고 그냥 요걸 한꺼번에 파이프라인 한 거를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제 그걸로 해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스케일러를 따로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파이프라인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저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스케일러가 돌아가고 이제 프리딕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꽃잎이 5.5cm고 이제 폭이 1.7인 거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1이라고 나왔어요. 1이 버지컬러인가? 그렇죠. 버지컬러로 이제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뭐 파이프라인 두 개를 만든 거죠.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제 한 거랑 요거는 왜 지금 요 코드는 뭐 하는 거죠? C를 바꾼 거죠. C를 2를 하고 100인데 C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C는 틀린 놈 앞에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죠. 틀린 거 앞에 이제 붙는 거예요. 걔가 커지면은 틀리면 민감해져. 안 틀리려 그래. 그럼 꼬불꼬불해져. 오버피팅 쪽으로 가.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서 그걸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겠다 이거죠. 뭐 여기 C를 이제 C가 커지면은 이건 리니어라서 그런데 C가 1일 때는 좀 틀려도 돼. 그 도로폭을 넓게 만들 거야. 해서 이제 많이 틀리죠. 근데 C를 키우는 순간 틀린 거에 민감해지니까 나는 조금만 틀릴래. 그래서 도로가 많이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선형 분류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이제 비선형 책에 나온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책에 나온 그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가운데만 다른 거고 양옆에 할 때 제곱을 해서 하면 이렇게 리니어로 나눌 수 있다. 리니어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주는 방법이 폴리노미알도 있고 유사도 특성을 만들 수도 있고 유사도 특성을 이제 일반적으로 만든 게 이제 그냥 커널을 사용한 이제 SVC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죠. 여기에 이제 보실 건 메이크문이라는 거 데이터. 메이크문은 아까 무슨 데이터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이 반달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 우리 말로는 태극 문양. 뭐 이렇게 해서 X1, Y1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건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기 편하라고. 이제 X 값은 인풋 요걸 집어넣은 게 X1, Y1 값이 이제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좌표 X1, Y1. X1, Y1. 그 위치에 따라서 Y 값은 이제 0 아니면 1. 0 앞에 요거는 1이고 요건 0이고 그래서 색깔 0, 1에 따라 색깔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럼 요런 데이터 갖고 이제 테스트하고 싶으면 요 메이크 문을 하면은 자동 랜덤하게 이제 생성해 준다 이거죠. 요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비선형이니까 선형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비선형 중에 첫 번째 방법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거 지난번에 봤었죠. 디그리 3차원까지 이제 해서 폴리노미얼 한 다음에 스케일러를 이제 각 차원에 대해서 스케일러를 맞춰줬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 바꾸면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면은 이게 제곱이나 그런 거 되는 순간 얘가 이제 1보다 이 크기가 변형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스케일러 한 효과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를 넣은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을 하고 이제 얘를 나눠봐 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한 결과를 이제 한번 찍어본 거죠. 요거 이제 보시면 3차 폴리노미얼 피처 3차원 갖고 해도 이제 이 정도 제법 괜찮게 나오죠. 근데 이제 10차원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요거는 이제 요 앞쪽은 이제 리니어 SVC라는 클래스를 쓴 거고요. 여기는 그냥 SVC를 썼어요. 근데 커널을 이제 폴리로 한 거야. 폴리노미얼 커널로 해주고 여기는 이제 보통 쓰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가우시안 RBF 레디어스 베이시스 펑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우시안 그건데 얘는 그냥 커널을 폴리로 하면서 디그리를 3으로 해줘.
사실 요거랑 요거는 거의 같은 효과일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빠르다 그랬죠? 리니어만 할 때는 SVC가 빠르다 그랬어요. 아니요. 리니어 SVC가 빠르다 그랬어요. 리니어 SVC. 어쨌든 요것도 이제 뭐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디그리 3하고 10을 이제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 결과를 결과 이름을 좀 다르게 했죠. 폴리 커널 SVM 뭐 클래시파이어 여기 폴리 100. 근데 폴리 100을 코에피션트 값으로 했는데 디그리로 하는 게 디그리 3하고 10은 얘는 3 요건 10 하면 되지 않나? 그럼 얘를 3으로 줘야 돼서 그런가? 어쨌든 뭐 이름을 어쨌든 얘는 폴리 커널, 얘는 폴리 100. 근데 보통 10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이야 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짓고 싶다니까 그냥 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폴리가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폴리 10인 경우는 여기 요 하나 요거까지 쫙 이제 목이 쫙 생긴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유사도 특성을 한 건데 여기서부터 가우시안 RBF라고 쓰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가우시안 RBF를 디파인 해놨어요 사용자가. 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 프로그램은 심플해요. 익스포넨셜에다가 여기 감마가 붙어 있고 감마가 이제 그 감마가 크면은 이게 뾰족하게 이제 그 가우시안이 된다 그랬죠. 감마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붙어 있죠. 제곱. 랜드마크에서부터 거리 한 거에 제곱이 붙고 익스포넨셜이에요. 익스포넨셜.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그걸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x1 값이고 요게 x2 값이야. 요 점은 이제 x1은 요 아래 거. 아래 거라고 해서 좀 표시가 요 점에 대해서는 x1이 요만큼 x2하고 3라는 이름을 했으니까 x2. 그 다음에 x3 값은 요만큼, 요 위치만큼. 그래서 요 점은 이제 또 옮겨가는 점이 있죠. 매핑되는 점. 여기 책에서는 요 x 요 위치가 여기로 매핑돼라고 이제 해놓고 있죠. 이렇게 x2, x3로 하면은 결국 이 가우시안 써서 이제 점들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거죠. 랜드마크를 2개 잡았을 때 2차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원 세 번째 데이터 3,000만.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 프로그램 돌려보셨겠죠? 그렇겠죠? 안 돌려보셨으면은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울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x2하고 x3를 잡아놨는데 이거는 x2 좌표, x3 좌표인 거고 x2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거리에 대해서 요 가우시안 펑션 한 값이잖아요. x3는 1이란 좌표, 이 랜드마크 1로 잡고서 이제 거리를 한 거라서 이제 이렇게 변환시킨 건데 저기 이제 x1d라고 쓴 게 원래 x1d의 값이 뭐였냐면은 x1d 값이 여기 있죠. 여기 그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9칸으로 리니어하게 이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4 해서 9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근데 요거 이해 잘 되세요? 요거 뭐냐면은 여기 내려와서 그러니까 x1d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제 이렇게 쪼갠 거다 이거죠. 9개로. 근데 3,0은 뭐예요? 3,0 아시겠어요? 왜? 1차원인데 왜 3,0이냐? 사실 요걸 하려면은 요 x1d의 모양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고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괄호가 대괄호가 두 개예요. 대괄호가 두 개예요. 다시 말해서 요 안에 괄호가 있거든요. 3제로란 건 뭐냐면은 0, 1, 2, 3. 3이에요. 3 안에 0번째 위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0,0이야.
1차원 데이터면서 안에 여기 하나가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없애고 싶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이 2차원 데이터처럼 이제 취급해도 좋고, 아니면 얘를 이제 뭐 플래튼 할 수도 있겠죠. 플랫을 시켜버리면은 앞에 하나가 없어지겠죠, 아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요 안에 괄호가 없어지잖아요.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고 싶으면 얘를 플래튼 하든, 뒤에 이제 사실 뒤에 여기 나와서 어디서 나왔더라? 뒤에 요 함수를 써도 이제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으로 만들면은 이거 그냥 3만 해도 되죠. 어쨌든 이게 그 3,0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인 그 x1 이그젠플은 이제 x1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 좌표가 어디로 움직이냐,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책에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요 그림에서 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위치가 이거야. 계산법은 요거야 라는 걸 해준 거죠.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이 이제 요 가우시안 마이너스 2, 랜드마크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여기고,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이 요거야. 그래서 요 점으로 요 매핑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코드가 있는 거고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요 다음 코드는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감마하고 시 규제 조건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걸 바꿔가면서 이제 루핑 돌면서 해서 감마하고 시에 따라서 감마가 커지거나 시가 커지면 더 꼬불꼬불 돼 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죠. 메이크문 데이터 갖고 이제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랜덤 요거 때문에 그래요. 레이블이라는 놈이 뭘 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2차원 요걸 안 쓰면은 아까 괄호 같은 게 더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죠. 요거 x1b 하고 이걸 다 찍어보면은, 코멘트가 아니라 레이블 전에는 이제 2차원인데 레이블 하고 나서 1차원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를 만들고서 직선으로 만든 거죠. 요 생성한 거, 여기 랜덤으로 생성한 값에 3을 곱하고 4를 더한 다음에 노이즈를 더한 건데, 했는데 그냥 하면은 이제 2차원 값이 나오니까 요 안에 요런 식으로 대괄호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 없애준 거죠. 없애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1차원 형태로 이제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요거는 이제 SVR이죠. SVR. 이걸 하면은 결국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숫자를 예측하게 된다 이거죠. 숫자를 예측하는 게 돼서 S 서포트 벡터 머신의 리그레션 해서 이제 그러면 리그레션이면은 이제 기울기가 3이고 절편이 4인 그거 형태로 예측이 나와야 되겠죠. 프리딕트 하면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 그걸 이제 결과를 찍으면 엡실론에 따라서 요 서포트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그대로죠. 다 하나씩 돌리면서 요 코드를 이해해 두셔야 나중에 직접 짜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맨날 다른 사람, 사실 뭐 다른 사람 짠 것만 보실 거라면 뭐 그냥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은 요번에는 이제 x제곱이 들어갔어요. x제곱. 여기 이제 리니어에다가 런리니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일 때 이제 리그레션도 이제 하면 된다. SVR도 이제 커널을 폴리로 하고 디그리 2로 한 SVR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이 C 그러니까 규제 팩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덜 틀리게 하느냐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C에 따라서 이제 덜 틀리게 이제 한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 여기 이제 선형 서포트 벡터 이론에서 이제 뭐 간단히 여기 이론 조금 코드는 없긴 한데 그래도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죠 뭐. 심플합니다. 여기 로드 아이리스 데이터를 올리고 이 열 3열은 꽃잎의 길이와 넓이니까 꽃잎의 길이와 넓이고 타겟이 2인지를 체크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리스 종 중에 버지니카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이제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델에서 이제 나누는 결정 경계 H 함수가 이렇게 된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그려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자면은 여기 W 기울기 요 H평면의 기울기를 이제 기울기가 작아야 좋은 거예요? 커야 좋은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도로를 넓히기 위한 거고 기울기가 작아야 이 도로가 넓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적게 만들기 위한 거고 적게 만드는 거고 그거에 얘가 이제 여기 기울기가 이제 1일 때는 요 정도 요 도로폭인데 W가 이제 기울기가 0.5일 때 도로폭이 2개 넓어지니까 가능한 W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 리니어 서포트 벡터의 이제 어떤 목적 함수죠. 딥러닝에서 코스트 비용 함수 로스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꽃잎 길이 넓이를 해서 이제 예측하는 거 리니어로 해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꽃잎의 길이가 5.3이고 넓이가 1.3일 때는 뭐니라고 이제 했는데 뭔가요? 1이 나오면 뭔가요? 버지컬러인가요? 버지니카인가? 뭐 예측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힌지 손실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한 이제 그런 힌지 손실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1까지는 1에서 멀어지면 음쪽으로 멀어지면 커지는데 1 이상이면 그냥 0인 이런 게 힌지 손실이야 라는 그래프 책의 그래프를 구한 거고 여기 이제 문 요 뒤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라서요. 책에서 뭐 한 건 아니고 이건 뒤에 나중에 천천히 이제 연습 문제 풀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요 정도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좀 마치고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론 쪽은 사실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냥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론 쪽이 이제 좀 복잡해서 어떤 컨셉이 있다는 걸 아시고 튜닝을 할 때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습 문제가 228페이지 연습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뒤쪽에 아주 문제인데 근데 연습 문제 1번 1번 3번 5번 6번 같은 거는 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근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근본 아이디어 배우셨죠? 모르시면 이제 뒤에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가 뭔가 특성이 많을 때는 수백만 개의 샘플이 있을 때는 이제 원 문제하고 쌍대 문제 중에 어느 게 좋으냐 이런 문제 책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쌍대 문제는 이제 원 문제는 모델 개수에 비례하고 쌍대 문제는 이제 제곱인가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빠른 걸 써야죠. 그런 답을 좀 하시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요.